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종환입니다. 나를 찾는 행복. 우리가 요즘 그 킬케고가 쓴 중요한 저적 책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찾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킬케고가 쓴 책 중에 종결적 비학문적 후서 이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 철학적 단편에 대한 종결적 비학문적 후서 이런 책입니다. 한 6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여러분 물론 그 덴마크어로 쓰여진 그 책이 영어 번역본도 있고 그 독일어 번역본도 있는데 우리말로는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선 이 책이 뭔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결적 비학문적 후서 그런데 종결적 뭐 끝낸다 그 말이죠. 종결한다. 비학문적 이게 unscientific 그 말인데요. 뭐 science가 이제 과학이라는 뜻도 있고 학문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비학문적 포스트스크립트 뭘 쓰고선 거기에 덧붙여 쓰는 걸 나중에 쓰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포스트스크립트라 그러죠. to 뭐에 대한 후서냐면은 philosophical fragment, 철학적 단편에 대한 종결적 비학문적 후서 그런 우선 그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선 철학적 단편에 대한 종결적 비학문적 후서입니다. 철학적 단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킬케고가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대해서 후서, 나중에 그 책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책을 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기 옛날에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그 전과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전과. 학교에서 쓰는 그 교과서가 있고 전과는 좀 두껍고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서 설명해 주는 걸 그때 전과라 그랬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 단편에 대한 전과라고 철학적 단편을 이렇게 설명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비학문적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학문을 통해서 이 논리를 통해서 보편적 사유를 통해서 인간이 자기를 찾고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킬케고아는. 예. 킬케고아도 책을 썼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학문 활동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우선 그 누구나 여러분 자기 시대에 어떤 시기도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성장했을 때 그 영향을 아무래도 받겠죠, 그렇죠? 되게 1950년대, 60년대 되게 가난한 시절이라 그랬었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는 계속 그 중학교 때도 입학 시험이 있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쭉 그런 입학 시험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경쟁 속에서 살아온 그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000년, 2010년 넘어가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다음에는 이렇게 그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어떤 그 의식의 차이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기성세대가 어떤 뭐 나름대로 자기의 이념을 찾는다든지 자기 가치관을 찾는다 했을 때 지금은 상당히 젊은이들이 좀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게 사실. 어쨌든 간에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사는 그 어떤 시대의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어떤 뭐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은 어쨌든 사람은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그 과업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사람의 본성은 같지만은
그렇죠? 사람이 본성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 사람이 쓴 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들은 사람들 뭐 컴퓨터도 잘 못한다, 뭐 이렇게 행동도 굼뜨다 그래서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예, 예, 사람의 본성은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 2000년 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어진 상황,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는 다른 것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그 모습이 다른데, 자,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예. 기계고가 활동할 때는 그 덴마크나 유럽에 어떤 사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예. 예, 사상 그러면 뭐 복잡하게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깊은 사람을 그 사상가 그러는 거죠. 예, 우리가 다 그림 그리지만은 전문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 화가라 그러고 누구나 노래 부르지만은 뭐 전문적으로 노래 전공하는 사람을 성악가라 그러는 것 같이 누구나 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생각이 깊은 사람을 사상가라 그러는데 킬케고어는 1813년부터 1855년까지 42년 남짓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그 덴마크나 유럽의 그 어떤 사상이 영향을 미쳤는데 네, 요즘은 어떤 사상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나요?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그런 것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네. 킬케고가 살았을 때는 그 덴마크와 유럽에 이 해계를 중심으로 한 독일 관념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해계를 중심으로 한 독일 관념론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뭐 교과서식으로 한두 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관념,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어떤 궁극적인 것을 다 한번 밝혀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역사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독일 관념론이라 그래요. 그랬는데 그 독일 관념론이 덴마크와 유럽을 킬케고어가 살았던 그 당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독일 관념론이라 이 깊은 생각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게 한번 우리가 짐작해서 보세요. 예. 지나치게 인간이 어떤 감정에 얽매이는 것을 우리가 그걸 뭐 낭만주의다 그래요. 시대 뭐 문해 사조 이런 데서 낭만주의라 그러죠. 그렇죠? 너무 인간이 메마르게 생각만 하면은 거기에 반발해서 인간이 또 어떤 감정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인간이 지나치게 이렇게 감정 중심으로 오면 좀 냉철하지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거기에 반대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독일 관념론이 당시에 유럽과 덴마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인간이 찾아보려는 진리, 응? 인간이 찾아보려는 궁극적인 가치, 궁극적인 의미, 삶의 이런 걸 다 생각으로 한번 밝혀보려고 한 것이 독일 관념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뭐 철학 전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이거는 계몽주의 이후로 이게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많은 불행과 잘못 이해하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는 거죠? 극복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간이 생각을 통해서 많은 잘못을 이렇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 때문에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에 인간의 사유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건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인간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 궁극적인 모든 삶의 질문을 과연 답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킬케고어는 좀 비판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킬케고어는 인간의 사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독일 관련을 비판했다, 해결을 비판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은 다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사유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은 인간의 사유가 어떤 궁극적인 어떤 질문, 인간의 삶의 참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의 그 갈증 이런 것을 독일 관념론이 인간의 사유가 다 밝히지 못하는 것이다. 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철학자 단편에 대한 종결적 비학문적 후서라는. 그러면 철학적 단편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그전에도 조금씩 얘기했어요. 여러분. 철학적 단편이라는 것은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한 철학의 전통과 그리스도 신앙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쓴 책이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이에요. 혹은 철학의 부스러기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대학교 다닐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소크라테스적인 출발, 인간이 사유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이런 것과 또 이 그리스도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쓴 것이 철학적 단편이고, 오늘 얘기하려는 종결적 비학문적 후서, 이것은 그 책을 철학의 부스러기라는 책을 설명한 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철학의 부스러기라는 책, 이 책에 보면은 소크라테스와 그리스도를 비교했는데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와 이렇게 대결했던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소피스트라고 그랬어요. 소피스트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도 2000년 이상 세월이 흘렀지만은 모든 사람이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가 이런 소피스트의 생각을 논파하기가 쉽지 않아. 왜? 암만 뭐 그럴듯한 얘기하고 암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도 결국 자기를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만 아까 내가 키케고가 해결을 비판했을 때에 뭐 해결은 잘못됐다 이런 뭐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것이 나기보다는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뭘 밝히려고 했는데 그것도 많이 기여는 했지만은 그 한계를 넘어서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소크라테스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와 달리 물론 누구나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만은 소크라테스는 대화하고 싶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대화하고 싶었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 채널이 나를 찾는 행복 그랬는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철학 아니고 다른 학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라 그러지? 행복은 누구와의 이렇게 관계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 말. 관계를 맺음으로써. 심지어 우리가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 거? 나도 나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게. 잘 몰랐어요. 특히 프로이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전까지는 과연 내가 내 자신과 대화하는 걸 잘 몰랐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 해보면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편안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있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혹시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그 덮어줄 줄 알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 자부심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쉽고 그 반대의 경우는 뭐예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 만나면 대화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비교하면은 그 열등감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비교하게 되면은 사실 뭐 아들러라는 그 실존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하면은 사람은 아니라 저도 학교에서 그 교수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뭐 그 남이랑 비교하면서 느낀 열등감 이런 상담회로 온 학생들 많이 봤는데 사람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내가 약간 신경질적으로 충고도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되니 우리가 남이랑 비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내가 내 자신을 상대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인간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말아가는 거라 그랬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속에 어떤 다이몬의 소리를 듣는다 그랬어요. 어떤 것을 하지 말아라든지 마음의 소리를,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그랬어요. 이것에 반해서 소피스트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게 유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도 뭔가 우리가 뭐 소피스트를 뭐 괴변론자라는데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고, 어쨌든지 말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말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소피스트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뭐예요, 레토릭, 이 수사학 같은 게 많이 발전시키겠죠. 왜? 그럴듯하게 말해서 상대방이 내 말을 따르게끔 만들어야 되겠니까. 자,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와 소피스를 비교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와 달리 우리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뭔가 진리를 찾는다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는 뭐라고요? 산파와 같다 그랬죠? 내가 대신 누구한테 진리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당신이 진리를 찾는데 내가 그거 좀 도와줄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서? 대화함으로써. 그래서 대화의 중요성, 의사소통의 중요성,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냥 무슨 이렇게 산파의 역할을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온다는 것이 그게 하나의 역설 아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영원한 존재가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관계인 것이다. 그런데 해결을 중심으로 한 그 독일 관념론이 인간의 사유로 궁극적인 것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혀보려고 하니 이거는 백개호화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와는 믿음에 관계하는 것이 생각한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하나님에 대한 그 뭐 전통적인 그런 증명이 있는데 그런 것 자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뭐 증명한다고 있고 증명 안 한다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이것이 철학적 단편이라면은 이 철학적 단편 후서라는 책은 지금 이미 비슷하게 설명을 다 했어요. 이 unscientific 이 말은 뭔가 비학문적, 학문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진리인 그리스도는 이게 믿음으로 관계하는 그런 관계인 것이지, 어떤 무슨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여기서 길케고아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위대한 사건 그런 것에서 어떤 영원한 진리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해요. 왜? 그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만은 영원한 진리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믿음의 관계인 것이다. 이것을 설명한 책이 종결적 비학문적 후서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진리는 이렇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믿는 거, 이것이 진리는 주체성이다. 길케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 내가 믿음으로써 진리가 알아지는 것이고 어떤 객관적인 설명으로 뭐 루트 2의 값이 얼마라는 그거는 잘 설명해주면 이해되는 거예요. 원주율 값이 얼마라는 거. 그러나 내가 영원한 존재의 관계는 내가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종결적 비학문적 후서를 통해서 영원한 진리가 이신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분과의 관계는 이렇게 믿음의 관계인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